핵심 요약 반도체 패키지 분석의 4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강에서는 실제 현업 관점에서의 반도체 패키지 분량 구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현업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새롭고 또 다른 관점에서 반도체 패키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분석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분석은 1강에서도 표현을 했었지만 나눌 분, 쪼개서, 즉 나누고 쪼개어서 살펴본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념, 대상 및 표상 등의 그것의 부분이나 요소를 분해하는 것을 저희가 의미를 한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주요한 요소들을 추출을 하고 그러한 것들의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분석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도체 패키지에서 분량 분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라고 한다면 다양한 분석법이 존재하는데요. 표면 분석, 전기 분석, 형상 분석, 그리고 실제 물리적 분석을 진행을 해서 여러 가지의 클루를 찾겠죠. 그리고 클루를 찾아서 그것이 어떠한 분량을 야기했는지, 그 분량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분석의 목적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분량의 종류에 따른 구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를 제조하는 회사를 포함해서 반도체 패키징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일반적인 엔지니어링을 진행하는 그러한 회사들이라면 분량의 주요도 및 영향성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분량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클레임 분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레임 분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품을 제조를 한 다음에 이미 고객사에 납품을 출하를 한 제품이 분량이 난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에 저희가 제품을 만들어서 인도를 했는데 거기서 분량이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레임 분량이 가장 크리티컬한 분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제품이 고객사에 인도가 된 이후의 진행성으로 발생한 분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게 과연 고객사의 과실인가 혹은 우리 공정에서 발생한 분량인가 라는 것을 분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객사의 과실이다 혹은 우리의 과실이다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을 진행해야 되거나 보상을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클레임 분량이 가장 크리티컬하고 주요한 분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분량의 유형은 공정 분량입니다. 공정 분량 같은 경우에는 사내의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분량으로 수율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어찌되었든 사내에서 분량이 발생을 하였기 때문에 고객사의 제품이 출하는 되지 않았지만 사내에서도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소재를 쓸 거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들어갈 거고요. 인력이 투입이 될 거고요. 그리고 설비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이 공정에서 분량이 발생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금전적으로도 손실이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분량의 유형은 공정 분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량의 유형은 공정성 저하인데요. 공정성 저하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분량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정성, 즉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속도와 속도가 저하되고 시간이 증가하는 현상을 저희가 공정성 저하 분량이라고 하는데, 공정 중 설비의 멈춤 혹은 공정 속도와 시간을 저하시키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제품의 품질에는 영향이 없지만 제품이 나오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는 그런 분량 현상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회사 입장에서 더 적은 제품이 나온다면 제품을 만들어내는 속도가 감소를 한다면 그만큼 수익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리고 고객사의 어떠한 기한까지 저희가 납기를 맞춰서 얼마만큼의 물량을 저희가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객사에서 당연히 신뢰가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 저하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불량 유형 중에 이제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중요도로 따진다면 당연히 고객사에 이미 제품이 출하가 된 클레임 불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사내에서 발생하는 공정 불량,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정성 저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엔지니어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반도체 패키지를 이제 불량 분석을 하게 된다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클레임 불량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클레임 불량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임 불량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제가 이야기하였듯이 가장 크리티컬한 불량이다. 왜냐하면 고객사의 제품이 출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패키지 제품이 완성이 되어서 고객사에 출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객사에서 추가적인 이제 실장 등의 작업을 진행을 하다가 불량이 발생하였습니다. 밑에 그림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파운드리 혹은 AP 반도체 패키지가 이제 제조가 되었고요. 그리고 고객사에 출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를 저희가 생각을 해볼 때 예를 들어서 그래픽 카드를 조립하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미 고객사에서는 그래픽 카드의 모체가 되는 PCB 위에 이러한 메모리를 이미 실장을 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패키지 업체에서 받은 이런 파운드리 제품을 이제 실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장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리플로 혹은 열공정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런데 이제 고객사에서 실장을 다 완료를 하고 정기적인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더니 반도체 패키지, 특히 이 파운드리 패키지, 이 AP에서 불량이 났다라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량이 발생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반도체 패키지 업체가 너희들이 정말 불량을 낸 것인지 확인을 해봐라 라고 하고 자사 제품을 회수를 한 다음에 불량 분석을 의뢰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클레임 불량 같은 경우에는 시료의 수가 매우 한정적입니다. 거의 대부분 소량입니다. 왜냐하면 고객사 입장에서도 모든 시료들을 다 떼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적을 경우에는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신중한 분석이 요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만 딱 불량이 발생을 하였는데 그 불량이 과연 우리의 반도체 패키지 업체의 잘못인지 고객사의 귀책인지 그런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분석을 해야 하며 불량의 원인에 따라서 이제 회사에서 고객사에 배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사에서 이 제품을 만드는 데도 시간이 들어갔고요. 이걸 이제 회수하는 데도 시간이 들어갔고 심할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들을 다 쓸 수 없는 경우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클레임 불량이 가장 크리티컬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클레임 불량 분석 결과에 따른 아웃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임 불량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리티컬한 불량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이유가 고객사에게 이미 제품이 인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요. 반도체 패키지를 만든 제조사의 불량이 확인이 될 경우, 그리고 제조사에 의한 불량이 아닌 경우, 이 두 가지가 존재하겠죠. 그런데 당연히 반도체 패키지 업체의 입장에서는 제조사의 불량이 아닌 경우가 더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조사의 불량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고객사에게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심할 경우에는 이제 고객사에서 만든 전량의 제품에 대한 이제 배상을 해줘야 될 수가 있고요. 고객사에서 반도체 패키지 업체에서 만든 제품만을 따로 떼내서 다시 리워크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제품에 대한 가격을 또 배상을 해줘야 될 수가 있겠고, 전량 폐기보다는 금전적인 손실이 덜 발생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큰 금액에 대한 이제 배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패키지 업체의 입장에서는 제조사의 불량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제조사의 불량이 아닌 경우를 살펴본다면 고객사의 공정이 제조사, 즉 반도체 패키지 업체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 고객사의 공정이 만약에 우리 반도체 패키지 업체가 보증하는
반도체 패키지의 스펙을 넘어선 그러한 공정을 진행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 불량이 발생을 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반도체 패키지 업체에서 배상을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경우를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반도체 패키지 업체에서 잘못한 경우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사의 불량 귀책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실제 공정에서 여러 가지 불량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백랩 공정에서 미세한 크랙의 시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히도 제조사의 추락 검수에서는 양품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미세한 크랙의 시드였기 때문에 패턴명까지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기적인 테스트를 통해서도 우리가 불량이 발생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객사에 이제 인도가 되는 과정이 있겠죠. 운송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객사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다시 고객사의 공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출하 이후에 진행성으로 이제 불량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진행성이라는 단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진행성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불량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우리 공정, 즉 우리 제조사를 이제 떠나서 고객에게 인도가 되었을 때 그때 불량이 진행이 되면서 실제 불량이 발생한 경우를 진행성 불량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굉장히 생소한 단어일 수 있을 텐데요. 실제적으로 현업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조사의 불량 귀책을 또 살펴볼 수 있는 게 고객사의 공정이 제품의 스펙을 이제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 어찌됐든 고객사에서 공정이 특별하게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우리의 제품은 여기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라는 이제 스펙을 제시를 했는데 고객사에서 그 스펙을 넘지 않게끔 공정을 했음에도 이제 불량이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제조사가 불량 귀책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미세한 크랙의 시드가 공정에서 이제 발생을 하였는데요. 고객사의 인도가 되는 과정, 즉 운송 중 혹은 고객사의 공정에서 스펙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큰 크랙으로 이제 진행성으로 발전이 되면서 패턴면에 데미지가 들어가면서 더 이상 반도체 패키지가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를 이제 제조사의 불량 귀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항상 제조사에 당연히 불량 귀책만 존재하는 건 아니겠죠. 고객사에서도 이제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의 불량 귀책을 살펴본다면 고객사의 공정이 제품의 스펙을 넘어설 경우, 그리고 고객사의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제품이 파손이 되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제조사의 불량이 아니겠죠. 그래서 예를 한번 살펴본다면 200도씨가 제품의 한계라고 저희가 보증을 해서 그렇게 고객사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고객사의 공정에서 250도씨로 공정을 진행한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조사는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하겠지만 고객사에서 이제 어떠한 본인들이 공정을 진행을 하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온도를 조금 더 높여야겠다라고 해서 공정을 진행을 하였는데 거기서 제품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반도체 패키지 업체 입장에서는 우리는 200도씨로 공정을 하는 제품을 제공을 해주었다. 그런데 너희가 250도씨로 공정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불량이 발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런 경우에는 고객사의 불량의 귀책이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이 불량 분석을 통해서 과연 제조사의 불량인지 고객사의 불량인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쪽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고객사는 고객사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량 분석이 매우 중요한 것이며 거기서 이제 크리티컬한 요인들을 확인을 했을 때 제조사 혹은 고객사가 본인들의 귀책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비즈니스의 관점으로 살펴본다면 대부분의 경우 고객사와 제조사가 이제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최대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정 중 발생하는 공정 불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백랩 공정으로 저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백랩 공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두꺼운 웨이퍼를 이제 최대한 얇게 만드는 공정을 이제 의미를 하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타겟 두께로 만든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반도체 패키징을 진행하기 위한 공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하기에서 보는, 아래쪽에서 보는 이런 그림과 같이 처음에 두꺼웠던 웨이퍼가 백랩을 거치고 나면은 굉장히 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웨이퍼 링에 이제 고정이 돼서 다음 공정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백랩 공정에서 불량이 발생을 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불량이 발생을 하였는데요. 수율이 이제 하락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공정 중에 불량이 발생하였고 지속적인 이제 수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율 같은 경우에는 투입수에 대한 이제 완성된 양품의 비율을 저희가 수율이라고 표현을 해주는데요. 이 수율이 감소하는 거를 어떤 테스트 엔지니어 혹은 수율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정, 설비, 소재 등 다양한 요인들의 집중성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회사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집중성, 커머널리티라는 단어가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집중성에 대해서 이제 밑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정 불량 같은 경우에는 클레임 불량 대비해서 당연히 회사 안에서 발생하는 불량이기 때문에 치료의 수는 굉장히 넉넉합니다. 하지만 수율에서 이제 직접적인 손해를 보기에 빠른 불량의 원인의 판단 및 그리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속적인 이제 수율 감소가 발생을 했고요. 수율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에서 집중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랩 공정에서 어떤 불량이 발생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웨이퍼의 어떠한 불량들이 칩의 어떤 위치, 웨이퍼의 어떤 위치에서 났는지를 이제 살펴보았는데, 이런 바람개비 형태로 불량들이 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 살펴보았듯이 바람개비 형태로 어떤 불량이 발생을 한다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백랩 공정에서 발생하는 불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칩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치핑과 그리고 크랙이 동시에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랩을 하는 설비가 이제 두 대가 이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1호기와 이제 2호기가 존재하는데, 이 1호기와 2호기 중에서 어떠한 설비에서 불량이 발생하였는가, 그리고 백랩에서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것은 패드가 있고 척이 있고 그리고 CMP 슬러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필이 존재를 할 텐데, 이 중에서 과연 어떠한 것이 불량인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정 불량에 대해서 이어서 집중성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성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성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생소할 수가 있을 텐데요. 집중성, 커머널리티라는 것은 사내 공정 데이터의 확인을 통해서 불량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불량 분석이 항상 반도체 패키지를 직접적으로 열어보고 반도체 패키지를 확인해 봄으로써 바로 불량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선적으로 공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확인을 하고 어떤 집중성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실제적인 제품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제가 이제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설비의 집중성, 날짜, 시간, 공정, 소재에 대한 데이터 확인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2일 오후 8시에 이제 데이터를 확인을 했고요. 설비 호기는 1호기와 2호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하였듯이 저희가 백랩을 가정을 하고 불량이 났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의 데이터를 살펴보았는데요. 설비 호기 1호기가 7월 11일에 공정을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오전 10시였고요. 휠 같은 경우에는 7월 10일에 들어온 제품을 사용을 하였고, 패드는 7월 8일에 들어온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CMP 슬러리는 A사 제품을 활용을 하였고 불량이 발생하였는가 수요일의 데이터를 살펴보았을 때 불량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1호기인데 7월 11일에 공정을 진행을 했고 10시보다 조금 더 늦은 10시 30분에 작업을 했습니다. 휠은 마찬가지로 7월 10일 생산품, 그리고 패드는 7월 8일에 들여온 제품, 그리고 슬러리는 B사의 제품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불량이 발생을 했네요. 그리고 1호기를 또 추가적으로 살펴보자면 11시, 11시 30분, 오후 2시에 또 작업을 했고 휠은 마찬가지로 7월 12일 제품, 7월 8일 제품을 동일하게 활용을 했고 이제 A사 제품을 활용을 했을 때는 불량이 발생하지 않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호기에서만 저희가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2호기에서도 저희가 데이터를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호기를 살펴보았는데 2호기 같은 경우에는 7월 12일에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시간은 오전 8시에 작업을 하였고 휠은 7월 11일에 제공이 된 제품, 그리고 패드는 7월 9일에 제공이 된 제품, 그리고 슬러리는 B사 제품을 사용을 했는데 불량이 발생하였습니다. 불량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2호기에 또 예를 또 살펴보았을 때 오전 8시 30분, 오후 2시, 그리고 오후 2시 30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살펴보면 7월 11일, 7월 9일, 그리고 A사 제품을 사용했을 때는 불량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발생, 미발생, 미발생이고 그런데 2호기에서 7월 12일에 오후 3시에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휠과 패드는 똑같이 7월 11일에 제공이 되고 7월 9일에 제공이 된 제품을 사용을 했고요. 그런데 슬러리가 B사 제품을 사용을 했더니 불량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시간이 흘러서 A사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는 불량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테이블만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살펴보았을 때 휠과 패드를 살펴본다면 7월 10일에 만든 휠과 패드의 경우에 7월 10일에 전부 다 불량이 또 발생한 것은 아니고 7월 11일에도 전부 다 불량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패드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런데 슬러리 같은 경우에는 B사 제품을 사용을 할 때 무조건 불량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의 데이터 분석, 즉 집중성의 분석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1호기, 2호기 모두 불량이 발생을 하였는데 휠과 패드는 집중성이 없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슬러리 소재에서는 B사 제품만 이제 불량이 발생을 하였죠. 그래서 그렇다면 B사 슬러리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렇게 백랩 공정 불량에서 소재의 불량 가능성으로 이제 전환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소재의 불량의 가능성이 확인이 된다면 소재에 대한 또 집중성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해야 될 텐데요. 소재의 집중성의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다음 장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집중성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집중성이 설비 관점이 아닌 소재 관점의 집중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어서 어떠한 B사 슬러리 제품에서 소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데이터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중성에서 소재의 불량으로 확인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소재에 대한 직접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소재도 바로 분석을 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소재의 경우에는 반도체 패키지 업체에서 제공을 받을 때 COA라고 부르는 Certificate of Analysis라고 부르는 혹은 성능 지표라고 부르는 것을 소재사에서 제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성능 지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확인을 진행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COA 같은 경우에는 소재의 제조사에서 어떠한 공급사의 기준에 부합하게 지표 설정, 그리고 매 납기마다 이제 제공을 하고요. COA의 성능 지표는 제조사에 분석을 하여서 제공을 해주고 직접적으로 납품을 받는 반도체 패키지 업체에서 어떠한 스펙을 결정해서 소재사에 알려주게 되는데요. 그 스펙 안에 그 소재는 항상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스펙을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납품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펙 내에 그 소재가
어떠한 성능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매우 아슬아슬한 경우에는 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러리 제품의 COA 항목을 제가 가상으로 한번 좀 정해봤는데요. 슬러리에서 이제 중요하게 보는 성능 지표를 pH, 그리고 슬러리의 입자 사이즈, 그리고 슬러리가 얼마만큼 웨이퍼를 빠르게 깎아낼 수 있는지 리무벌 레이트, 그리고 슬러리 안에 존재하는 어떠한 이온의 농도, 그리고 그 이온의 전도도에 대해서 저희가 성능 지표를 소재사에서 제공을 받을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로어 스펙과 이제 어퍼 스펙이 존재를 하는데요. pH 같은 경우에는 8.2에서 8.9까지가 스펙의 한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재사에서 제공을 해준 COA, 즉 이번에 들어오는 B사 제품의 슬러리의 COA, 즉 성능 지표는 8.9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자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2 마이크로 사이로 스펙이 결정이 되었고요. B사 제품은 이번에는 11 마이크로의 크기를 가진 제품으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무벌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1500에서 1800 사이는 제 스펙 안에 존재한다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COA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납품이 되었을 때는 1700으로 스펙 안에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K 플러스 이온의 농도는 로어 스펙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이제 이온의 농도는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래쪽에 스펙선은 존재하지 않고 위쪽에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제공된 COA를, 즉 성능 지표를 살펴보았을 때 1이라고 하는 매우 낮은 수치가 확인이 되었고요. 이온 전도도의 경우도 10에서 15 사이면은 스펙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제공된 COA를 살펴보았을 때는 12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살펴본다면 과연 소재에 문제가 있을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COA들, 즉 슬러리의 성능 지표가 스펙 안에 제대로 부합되게 제공이 되었는지 실제적으로 저희가 테이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에서 살펴본 슬러리의 COA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 텐데요. 5개의 COA 항목 중에 밑에 그림을 살펴본다면 pH 성능 지표만 스펙의 상향선에 걸려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살펴보았을 때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pH의 스펙은 위쪽이 8.9이고 아래쪽이 8.2인데 이번에 납품이 된 제품은 pH의 스펙이 8.9로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스펙 라인에 딱 걸려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소재사에서 반도체 패키지 업체로 소재를 납품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매우 아슬아슬하게 지금 스펙 라인에 걸려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pH를 제외하고 입자 사이즈, 리무벌 레이트, 그리고 이온 전도도, 그리고 K 플러스 이온 농도를 한번 살펴본다면 입자의 사이즈는 어퍼 스펙과 로어 스펙 대비해서 중간에 위치하는 걸 살펴볼 수가 있고요. 리무벌 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어퍼 스펙과 로어 스펙에 대비해서 중간에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온 전도도 또 마찬가지로 어퍼와 로어 스펙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는 중간에 위치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K 플러스 이온 농도 같은 경우에는 상향선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H만 지금 스펙에 딱 걸려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pH가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라는 저희가 집중성 분석을 데이터를 통해서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슬러리의 제조사의 pH 항목에 대한 확인을 다시 요청을 하고요. pH가 변화한 이유에 대한 확인을 진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서서 저희가 납품을 받았던 그러한 슬러리 소재가 pH가 예를 들어서 8.6이라고 하는 스펙의 중간에 존재하는 그러한 슬러리를 활용을 해서 공정을 진행을 하였을 때 백랩의 공정 수율과 그리고 현재의 공정 수율의 비교를 통해서 정확한 불량의 원인을 또 확인을 하고, 앞서서 사용을 했던 pH의 슬러리의 pH가 8.6인데 그때 발생했던 불량의 ppm이 예를 들어서 50ppm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납품을 받았던
이 슬러리를 활용을 했을 때 발생하는 불량의 ppm이 1000ppm으로 매우 치솟았다면 당연히 슬러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pH, 즉 슬러리 소재의 pH 변화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원인을 제공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불량 분석이 저희가 이제 화학적이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분석을 하기 전에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집중성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집중성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을 점점 좁혀나가서 정확하게 설비이다, 혹은 공정이다, 아니면 소재이다, 이러한 것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실제적인 분석으로 들어간다 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정성 저하 불량의 케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공정성 저하라는 것은 앞서서도 이야기했듯이 어떠한 설비의 멈춤 등 공정의 속도와 시간을 저하시키는 현상이 이제 발생합니다. 하지만 제품의 품질에는 크나큰 이제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뜻은 이제 불량, 실제적인 제품의 불량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무엇이 원인인지를 살펴보아야겠죠. 그래서 밑을 한번 살펴본다면 와이어 본딩 공정을 좀 예시로 가져왔는데요. 이 캐필러리에서 AU 와이어가 토출이 제대로 되어야지만 공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캐필러리 내부에서 AU 와이어가 더 이상 토출이 되지 않고 딱 달라붙어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엔지니어가 수동으로 캐필러리에 AU 와이어를 넣었다 뺐다 해줘야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공정성과 맨파워 관점에서 회사가 굉장히 손해를 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당연히 무슨 원인인지, 캐필러리에 문제가 있는지, AU 와이어에 문제가 있는지, 혹은 설비에 문제가 있는지 꼭 확인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실제적으로 현업 관점에서 봤을 때 클레임 불량, 그리고 공정 불량, 그리고 공정성 저하의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커머널리티 분석, 집중성을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러한 관점, 그리고 논리, 메커니즘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저희가 실제적인 물리적인 패키지의 불량 분석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